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과 거대 양당의 배등으로 인해 개편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꼼수로 무력화됐었는데요.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특위를 가동하고 있지만 여야는 물론 의원 개인 사이에도 이견이 커 논의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화두로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하는 방향을 언급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는 있어 왔지만 또다시 이제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신년 인터뷰에서 굳이 이 화두를 왜 던졌을까? 먼저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김수민 평론가 말씀 주실까요? 저는 뭐 원론적인 이유하고 전략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는데요. 원론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 당시에 잠깐 지나가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인터뷰를 기회로 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그것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치 세력에 비해서 국민의힘이나 또 대선 후보 시절의 윤 대통령이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나도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도 선거제 개혁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계기가 돼서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소신 측면도 있고 본인의 정치개혁에 대한 어떤 비전을 먼저 보여주겠다는 뜻도 전략적인 이유도 있다고 보셨는데 이소영 교수님. 네, 저는 또 거기에 좀 더해서 아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많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굉장히 적은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도 좀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또 대통령하고 소통의 과정에서도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약세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만회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설계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현행 소선구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소선거구제라고 하면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당선이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고요. 네. 중대 선거구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는 좀 선거 결과나 전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구분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말한 그 중대 선거구제는 2인에서 4인 정도를 한 선거구에서 뽑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선거구제에 해당되고요. 5인 이상의 선거구제는 우리가 대선거구제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보다는 이제 한 선거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뽑으니까 선거구를 여러 개를 이제 통합해서 큰 선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캠페인 선거 운동도 하고 유권자들이 여러 명의 이제 후보를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보통은 어떤 제도에 따라서는 유권자가 내가 뽑고 싶은 여러 명을 기입해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흔히 이제 단기 비이양제라고 하는 한 명만 선택을 하지만 거기서 1, 2, 3, 4등이 나와가지고 순서대로 정해진
후보 거기에 정해진 의석수만큼 당선이 되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소선거구제는 지금 우리가 늘 해왔기 때문에 친숙한 방법인데 중대 선거구제는 흔히 학계에서 얘기할 때는 5명 이하로 갈 것 같으면 중에 가깝고 네. 5명은 최소한 넘겨야지 대선거구제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지금 흔히 우리가 수성갑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들을 수성 하나로 묶어서 한 명씩 뽑던 것을 5명 정도의 권역을 다 묶어서 5명을 뽑든지 2명을 뽑든지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선거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게 다가오는 선거제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을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말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제도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말을 쓰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뭔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친다든가 이런 게 있다는 얘기겠지요. 이게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유권자들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일 텐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김수민 선생님? 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그것을 이제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울러서 그러면 정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 민의가 억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치 세력이나 이쪽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찍어서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될 만한 데를 찍게 만드는 네. 이런 선거제도는 혁파의 대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민의는 표출이 됐는데 그 민의에 따라서 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그러져서 구성되는 것,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정치개혁의 일관된 목표는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고 또 민의가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선거 방식은 이 민의의 이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소영 교수님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네, 지금 아주 동의를 크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지금 선거제도는 아주 무조건 1등을 해야만 네. 이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2등, 3등에 지지하는 그런 민의는 뭐 아예 그냥 아까 억압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민의가 억압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다원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원적인 사회인데 그 다원성들이 다 묻히면서 1등만 진출을 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거대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의라고 하는 거에는 제대로 대표성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국회의원 의석수도 그렇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또 다양한 사회의 의견, 다양한 사회의 이익들이 그 국회 안에 같이 대표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져서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동의하십니까? 네, 승자 독식 선거제도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을 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선거구제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일단은 본인이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가 그 지역구의 한 명 국회의원을 뽑는데 한정이 돼버려요. 전체 의회 구성을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네. 하는 거고, 소선거구제가 미국, 영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민주주의의 본고장의 제도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주의 초창기에는 교통이라든지 통신이 미발달해 있고 네. 국가가 굉장히 무르익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때 지역 엘리트들과 국가 권력의 결탁 비슷하게 해서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대표자 한 명을 보내라. 그러면 그걸로 국가대표를 구성하겠다. 이런 이제 좀 지나간 시대의 산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국가 전체의 의회, 국가 대표들을 구성하지는 못하는 그런 제도고, 게다가 본인이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으면 그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정말 본의 아닌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영국에서도 실제로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지율은 제2위인 정당이 제1당이 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네. 현행 소선거구제는. 그리고 지지율이 20%쯤 나오는 정당도 전 지역에서 20%를 얻으면서 한 군데에서도 1등을 못하면 의석이 한 석도 안 나오는 네. 제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불비례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교정해주기 위해서라도 소선거구제는 고치거나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봐요. 소선거구제 자체를 없애거나 아니면 소선거구제를 놔둔 상황에서는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두거나 이 두 가지 길로 둘 중에 하나라도 가야 된다. 이것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지금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식, 그다음에 첨예한 어떤 양극단화, 이념적인 극단화를 부추기는 작용, 그다음에 지역주의마저도 이런 선거제도의 결과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 TK 지역에는 국민의힘이 항상 거의 다 1등을 휩쓰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뭐 그냥 지배 정당이 국민의힘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호남 지역은 반대로 민주당이 다 휩쓰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등, 뭐 3등까지 우리가 또는 4등, 5등까지 다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면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DK, 그다음에 민주당이 호남 이렇게 양분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는 그런 이제 배단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1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치 신인이 1등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잘 알려진 중진이라든지 또는 정당에서 팍팍 큰 정당에서 팍팍 밀어주는 그런 후보라든지 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후보들이 1등을 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진짜로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털을 닦은 사람이라도 유명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 거기다가 소수 정당들은 1등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체제입니다. 역량도 그렇지만 이제 그 자금 역량에서 굉장히 달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제도는 양당의 거대 양당 체제를 아주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이제 체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이기면 그 표를 그 의석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총선 끝나고 우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만 바로 그 점에 소선거구제에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덕을 봤다고 할까요? 덕을 본 게 지금 현행 180석 초기에 180석에 지금 야당이 되었습니다만 민주당의 의석이 정확하게 받은 표만큼 의석을 가져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이 가져간 셈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도 우리가 이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제대로 된 민의 반영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인 어떤 선택의 선거제도의 정답은 없습니다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향이 선거 정치를 좀 선진화하고 좀 개혁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이왕 중대선거구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안이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약한 중대선거구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도 하나로 다 묶을 수 없는 게 두 가지의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 뽑을까 했을 때 그냥 후보들을 줄을 세워서 개별 득표만 따진다라고 하는 방식. 현재 한국의 기초의원 선거가 쓰는 방식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정당의 지지율을 반영해서 의석을 배분할 수는 없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뭐 중위권 후보들끼리 경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운 좋게 당선되는 후보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건 좀 정당의 지지율을 먼저 따져서 비례 방식으로 1차적으로 배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 내에서 당락을 결정할 때 개별 후보의 득표를 따지는 네.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대선거구제도 한 선거구에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크게 효과가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10% 정도 득표를 하는 정당이 있는데 3, 4인 선거구를 해가지고는 한 석도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뽑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 선거구에. 그런 의미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2 내지 4인 선거구는 좀 개혁 효과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라는 네. 걸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특히 이것만큼은 합의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2인 선거구는 최악이다. 네. 소선거구보다 더 최악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은 지지율이 40%고 어떤 정당은 30%인데 둘이 제1당, 제2당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차이만큼은 의석수의 차이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2인 선거구로 해버리면은 1당하고 2당이 한 석씩을 약속한 듯이 가져가 버려요. 네. 그러면 전체 의회 구성은 50대 50이 돼버리는데 이것도 유권자의 의사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차라리 소선거구를 하면 모를까 2인 선거구만큼은 최악의 방안으로 보고 이거는 기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아주 문제가 되는 지점만 잘 피해 간다면 이 선거구제 개편은 굉장히 나름 개선의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말씀대로 2인 선거구제 한다는 거는 지금도 일을 안 하고 노력 안 하는데 완전히 그냥 양당 체계 그다음에 극단적인 대립이 구조화되는 그런 효과를 오히려 만들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이성윤 교수님 생각하실 때 지금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제안한 선거구제는 말씀하셨듯이 2인에서 4인을 선출하자라고 하는데 2인은 뭐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 2인 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중선거구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양당 나눠 먹기를 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한 거고요. 정치 네. 개혁으로서. 그래서 이제 중선거구제를 하면 어쨌든 한 선거구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건 기본 전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선거구제에서 우리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한 정당에서 한 명만 공천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정당에서 복수로 공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2등, 3등까지도 한 당에서 나올 수 있다. 네. 뭐 민주당, 호남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2인에서 4인 정도로의 중선거구제를 가지고는 지역주의 타파마저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보다도 이 2인에서 4인 정도만 뽑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 뭐 세대가 진출해야 되고 또 다원적인 이익을 아까 좀 포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소수 정당이나 또는 젊은 층이나 신인들이 진출하기 굉장히 힘들다. 뭐 2등이나 3등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고 할 때는 중진들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중진이 1등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도 네. 있겠지만 2등, 3등은 훨씬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선 의원이나 중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제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지역구에서 더 많은 사람을 뽑을 때 소수 정당이 들어가기도 좀 용이하고 또 젊은 층이 들어가기도 용이하다. 다만 이 중선거구제가 대선거구제가 돼도 조금 이제 비슷한 양상을 띠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비용의 문제입니다. 네. 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본에도 이제 과거에 중선거구제를 할 때 선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도 너무 어렵고 정치인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같은 당에서 나온 후보끼리 선거구를 나눠가지고 선거구 안에서 지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이 소선거구제로 가는데 굉장히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정치 자금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모을 수가 없으니까 계파를 만들어서 계파의 수장이 중심으로 선거 자금을 모으는 이런 형태 때문에 계파 정치가 또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선거구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선거구제로 조금 가는 것이 좋겠다. 대선거구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도 대선거구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논의돼야 되는 거는 뭐 선거 공영제라든지 뭐 그런 자금을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함께 논의되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조심해야 될 부분 두 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만 어쨌든 개선을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과연 가능할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정말 선거 때만 되면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이 얘기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다루고 내용을 짚어보고 있을 때 양당에서는 내부에서 벌써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선거제도 개편 얘기 나오면 그걸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언제 해? 5년 뒤에 보자. 이런 얘기 벌써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지나면 우리가 봤습니다만 똑같은 일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매번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김수민 평론가. 뭐 각 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사람들도 양당에 다 있습니다. 근데 네.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인사들이 특히 적극적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서울 강북 지역이라든지 호남 지역 이 정도에서 적극적인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또 국회의원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각 당마다 지역에 의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특정 지역에서 그 당에 좀 힘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결국 당의 주류인 것이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현행 선거제도의 득을 보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당에서 거꾸로 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지 않는가.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 특혜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반대라든지 유보하고 싶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어디나 뭐 정치권을 쉽게 우리가 욕을 합니다만 조직 사회 이 관료 조직이든 어디든 학교든 기존 제도가 내부에서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바꿔야 하는 사람들이 그 바꿔야 되는 내용 대상 그 제도에 의해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면 없지 않아 이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혹시 이 교수님 말씀 좀 주실까요? 제가 이제 아까 국민의힘 내부나 민주당 내부에서의 움직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약간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한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데서는 오히려 뭐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공천을 받아서 1등을 할 곳에 공천을 받을 거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비윤계라고 하는 분들은 이게 1등 내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조금 부족하고 네. 또 공천을 받는다 그러더라도 좀 나가서 확실하게 당선될 지역에 공천을 받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2등을 해도 당선될 수 있는 제도 또는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될 수 있는 제도 이런 제도로서 또 반기는 분들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 제도가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불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 뭐 괜찮은데 뭐하러 바꾸냐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 논의가 조금 진전이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반대할 만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몇몇 중진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민주당에게 주는 그런 큰 이점은 없거니와 민주당 안에서 다양한 지금 정치 개혁 안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 안들하고도 조금 배치가 되거나 또 어쨌든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이것이 이대로 진전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 현재 말은 나왔습니다만 진행이 좀 힘들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얘기를 윤 대통령이 꺼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내심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세칭 윤핵관을 비롯한 그 윤심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윤심에 호소한 이유가 공천 받으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내심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서는 또 자기들끼리 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뭐 결과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힘당 내부에서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왜 그럴까를 두고 여러 가지 복잡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공학적인 게 아니고 아직까지 이런 건 원론적인 의미에서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됐으니까요.
낸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공학적인 내용들 수싸움은 그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참 남았는데 선거구제 얘기를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선거구제 확정은 법에 의하면 1년 전에 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오는 4월 10일까지 해야 되는 게 원래 법적인 절차에 맞는 거지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갑자기 또 그렇게 들으면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데 개정이 현실적으로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 시간 안에 네. 가능할까요?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4월까지 법정 시한이라고 하지만 그걸 지킨 기억이 저는 나지 네. 않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제도에 크게 변화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소선거구를 갖고 획정을 하는 것만 해도 해를 넘겨가지고 일시적으로 선거구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경험들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법정 시한 안 지켜도 국회의원들이 체포당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거에 좀 임박해서 합의가 되거나 뭐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까지 논의가 좀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차분히 논의하는 과정만 잘 밟는다면은 내년에 가서 결정이 나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선거제도의 지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두고 원론적인 토론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은 게 네. 사실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꺼낸 건 아닙니다. 역대 여러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장이라든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화두를 몇 차례 수십 년 동안 던져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방안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듯하지만 다들 얘기했었던 방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논의를 초보적인 데서부터 시작할 만한 그 수준은 넘어섰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게 고민 한두 번 해본 내용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시뮬레이션도 수도 없이 해본 내용들이고 중요한 건 의지고 얼마나 진행하겠냐의 문제인데 각 당의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손해볼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개혁이라는 큰 뜻에 맞춰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도 해 보인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그러면 동의를 얻으려면 약간씩은 그래도 여지를 좀 남겨주고 동의할 만큼 해야지 너무 갑자기 다 뺏어버리면 안 줄 텐데요. 그래서 쟁점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개, 3개 이상의 복수의 안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논의를 하고 어쨌든 결정을 해서 넘기고 그다음에 총의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내용들이 어떤 게 있죠, 교수님? 사실 정치개혁 특위는 선거제도만 논의하는 그런 특위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치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이제 그 의제를 논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선거를 앞두고 너무 정치 개혁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제일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정치개혁 특위는 아마 4월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개혁 특위가 활동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이해관계 충돌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상이 되기에는 아마도 이렇게 중대 선거구제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급하게 논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선거제도에서 우리가 지난 21대 총선을 하면서 굉장히 큰 저는 그걸 날벼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성정당이 탄생을 하고 국민들도 그리고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잘 이해하기 힘들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다시 이제 양당이 다 나눠 먹는 그런 결과를 낸 그 제도부터 손질을 하고자 하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것조차도 제대로 논의가 될까? 제가 너무 우리 정치인들한테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라도 문제 해결을 잘 하고 그래서 조금 제대로 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좀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의지를 보이는 여야 중진들이 좀 해보자고 이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외에 국회 내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야 막론하고 정의당까지 포함하고 해서 어쨌든 50여 명 안팎이 합류해서 정파를 뛰어넘어서 이제 당리당략 말고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주 원론적인 논의부터 구체적인 내용 논의하겠다. 그리고 뭐 얼마 전 심상정 국회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김수민 네. 의원? 일단 저는 초당적 모임 자체가 결성된 거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한쪽에서 꺼내면 반대편에서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저기서 꺼내는 걸로 봐서 저쪽한테 유리한 선거제도일 네. 것이다. 그 기현상이 나타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꺼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중대선거구제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선각자처럼 얘기를 했던 네. 거거든요. 그런데 초당적으로 모이면 유권자들이 덜 오해를 합니다. 이게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고, 사실 우리 세계사적으로도 봐도 중요 법안들이 초당적으로 통과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의 민권 법안도 공화당 대 민주당 이렇게 해서 통과된 게 아니라 공화당의 일부 의원과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나머지 일부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선거제도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초당적 모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고민이 깊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숙고를 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예,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비해서 설득력이 이쪽에서 더 앞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등에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론의 지지를 얻게 된다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밀려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그런 방향으로 얘기들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발의된 법안들 많지요. 이렇게 바꿔보자고 얘기한 내용들도 많은데 그나마 눈이 좀 가는 선거구 개편 개정안들, 그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이 교수님? 좋은 방안들은 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초당적 개혁 모임의 그 멤버들 의원들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제일 뭐 중앙선관위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었는데요. 소선거구제의 비율을 조금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늘리면서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안이 좀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소선거구제 지역구를 줄이는데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 정수를 조금 늘려서 하자. 그래서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 정수를 한 330명 정도까지로 잡자. 그리고 또 정의당의 그 이은주 의원 같은 경우는 360명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127명씩 아예 나눠서 하고 또 전국 비례대표제도 한 46명 정도를 두자라고 네. 하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를 127명으로 줄인다라고 하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하기는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안은, 그러나 지금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관심을 가진 않은 박주민 의원 개정안인데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253석 전체를 개방형 그 개방형 대선거구제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선거구를 크게 만들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정당에도 투표하면서 동시에 그 후보자에게도 투표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유권자가 자기 선호를 표시하면서도 동시에 정당에 대해서 정당이 책임지는 그런 대선거구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선거 제도 개혁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는 법안은 사실은 오히려 저는 의원 정수를 살짝 늘리면서 뭐 360명 이런 건 국민 정서에도 너무 맞지 않고요. 의원 정수를 살짝 늘리면서 그 안에서 타협을 해서 조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을 조금 더 늘리고 그런 상황에서 비례대표제의 모양을 제대로 갖춘 그러면서 소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대로 가면서 이제 22대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네.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현실적인 어떤 방향과 어떻게 보면 맥락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하도 기만적인 방식으로 위성정당까지 동원하면서 해서 미안해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계특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이건 너무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심했던 일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먼저 이렇게 좀 성의껏 이 노력을 투입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방식으로 손질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 위성정당 방지는 두 가지 차원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위성정당을 타겟으로 놓고 이걸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자동적으로 비례대표에 등록하게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지역구에 일부러 후보를 하나도 내지 않는 위성정당을 내봤자 그 위성정당하고 본정당하고 표밭이 갈라지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그래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당리당략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위성정당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위성정당이 왜 만들어지냐면 지역구 투표하고 정당 투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박주민 의원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에 따르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구를 비례대표 방식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비례대표는 내가 찍는 제도가 아니다. 후보를 찍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례대표제도 정당과 후보에게 동시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에스파 당이 있는데 그 당에 카리나 후보를 찍으면 카리나 후보도 득표를 한 거지만 에스파 당도 득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당 득표를 따져가지고 의석을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의 모든 사람을 당선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에서는 이제 내부에서는 개별 득표를 많이 한 사람 순으로 당선을 시키는 제도고 박주민 의원 안이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근데 그 제도에서는 정당하고 후보를 분리해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위성정당 투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놓고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갑자기 너무 많이 바뀐다는 것은 저항 혹은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에 제시되는 보완책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좀 도입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뭐고 이게 왜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300명 중에 47명을 비례대표로 뽑고 있는데요. 이 뽑는 방식은 전국을 단위로 해서 한 정당에서 자신들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해가지고 정당 명부를 쫙 가지고 있다가 정당에 대한 득표율만큼, 그러니까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받아서 그 비례의원을 당선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례대표제가 이제 도입된 취지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아주 셀러브리티들 중심으로 또는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의 이익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어떤 각 영역별 우리 사회의 각 영역별 전문가들 유명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의회 국회에 있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국회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제 그것과 함께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게 지역에 우리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주의적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
뭐 TK 지역 같으면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는 이런 현상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이제는 각 정당이 비례의원을 공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각 권역에서 정당이 이렇게 받는 네. 득표만큼 이렇게 나누자라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7석, 이 47석을 가지고 비례대표제의 효과도 사실 전혀 보지 않고, 그래서 아까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모임 안에서도 어떤 의원들은 우리 비례대표제 없애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봤거든요. 정치개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47석이 크게 큰 의미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한국 정치에서. 그래서 이걸 다시 권역별로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네. 생각은 아니고요.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 늘리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번에 조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나오고 여러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당 안에서도 자기가 어디 지역의 국회의원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셈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 지역과 또 농촌 지역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도농, 도시와 농촌 복합 선거구제 두 개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은 잣대로 하면 안 된다. 두 개를 분리해서 각각의 특징을 반영해 주는 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것 특징이 있는지, 왜 필요한지 김수민 평론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도농 복합 선거구제는 쉽게 얘기해서 도시는 중대 선거구제를 하고 농촌 쪽은 소선거구제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네. 현재의 농촌을 보면은 농촌 지역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뭐 많게는 4개 군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례로 뭐 특정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군 지역에서는 또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에서 선거구를 더 크게 만들면 결국에는 너무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농촌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두고 대신에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농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를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선거구를 그냥 두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 개 군 단위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나오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국회의원을 한 서너 배로는 늘려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역발상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선거구를 광역이나 반광역 정도로 차라리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경북으로 치면은 그 기존에 막 그 동해안 지역의 여러 군들이 하나의 선거구였던 것인데 마저 그냥 포항, 경주 등을 합쳐가지고 6인 선거구, 7인 선거구 정도로 만드는 거죠, 차라리. 예, 그렇게 함으로써 왜 현재 소선거구제가 농촌 지역 주민들을 더 불리하게 만드느냐. 사실 특정 정당이 강세 지역들이 많은데 거기서 누군가를 공천해버리면 선거는 거의 끝나는 거나 네.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은 주민들은 소외되는 거기 네. 때문에 차라리 여러 명의 대표자를 두는 것이 여러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농촌 지역끼리의 선거구를 고집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광역이나 반광역 단위에서 선출을 하는 게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도 본인한테 성향이 맞는 대표자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네.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특정 지역의 출신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다는 박탈감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어떤 농촌 지역의 특징적인 어떤 박탈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는 되지 않는다. 네. 자, 근데 이 얘기 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번 위성정당 하실 때 정치인들 보니까 거의 이 셈법에서는 천재적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런 김수민 평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한 것 같습니까? 이런 네, 주장. 여러 가지 셈법이 거기는 있겠죠. 도입 취지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이제 양당의 어떤 그 계산법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도시에서는 민주당에 뒤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는 2등이라도 3등이라도 해서 들어가자, 중선거구제가 좀 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농촌 지역에서는 뭐 그런 여러 문제점이, 그러니까 그 원칙적인 문제점도 있겠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우리 1등 할 수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또 훨씬 강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 해도 전혀 우리가 그러니까 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에 사실 이제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나. 저는 이 제도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좀 너무 위헌 소지도 크고, 그리고 뭐 어떻게 지역을 묶어서 어떤 기준으로 묶을 것이냐 굉장히 애매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는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를 훨씬 오히려 크게 만들면서 그 작은 지역까지도 소외되지 않는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선거구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많은 부분 그래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를 좀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힌트는 많은 시청자들께서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같이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토론 마무리하기 전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이 선거구제 개편은 정말 오래된 숙제고 여러 번 얘기됐던 방향들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결과는 실망스럽고 정치인들의 자기들의 당리당략, 당장의 이해관계에서 누더기가 되다시피 해서 항상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바람직한 선거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텐데 두 분께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을 듣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소영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네,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 개정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거기 이제 많은 셈법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유권자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선거구제 개혁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정보가 유권자들과 공유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유권자들과 공감하지 않는 제도 개혁은 또 다른 지난번 사태 같은 위성정당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선거제도 개혁을 할 때 그 1당과 2당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과 공감하면서 결국은 선거제도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는데요. 우리도 좀 이 선거제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어떤 진영 논리적 소통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네. 뭐 시민분들 중에 선거제도 개혁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거대 양당 체제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잘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우리 정치가 어떤 길을 밟아왔느냐 했을 때 한쪽을 제1당이나 여당으로 찍어놓고 그 때문에 4, 5년 동안 굉장히 악감정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당을 밀어가지고 심판을 해주는데 근데 잘 살펴보면 한쪽 때렸다 저쪽 때렸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권자는 탁구공처럼 양쪽을 오간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정치를 계속 할 거냐. 감정 소모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정치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당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자신의 감정이 크게 소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른 당으로 살짝 지지를 옮길 수 있는 다당제가 훨씬 유권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넓은 그런 제도라는 것을 좀 같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그 다당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선거제도가 무엇이냐 여론의 다양성이 의회의 다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거제도가 무엇이냐
이 점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 선거구제 이슈, 올 한 해 내내 중요 이슈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개묘년 토끼의 설날입니다. 토끼와 관련된 이야기 중 교토삼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국내외 상황이 토끼의 영리한 꾀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 고사성어는 새해 들어 많이 듣고 있는 토끼 이야기입니다. 교토삼굴, 교활한 토끼는 위기 상황에서 숨을 수 있는 굴 3개를 파놓는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준비하여 어려운 상황을 잘 면한다는 말인데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국내외 상황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방문 중 했던 말이 외교 참사가 되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의도는 아랍에미리트와 우리가 가까운 우방이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졸지에 아랍에미리트의 적이 되어버렸고 급기야 이란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말은 그동안 외교 활동을 통해 파놓은 굴 3개 중 2개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3개가 아니라 더 많은 굴을 파놓고 대비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